여러분, 지금 유럽은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245조라는 천문학적 기금을 풀며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유럽에서 생산해야 하고 부품의 65%는 유럽산이어야 한다는 것. 외부 국가에게는 절망적인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단 한 나라가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움직일 경우 유럽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평생 믿어온 원칙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돈은 유럽 공장으로 간다. 이게 상식이었죠. 저는 나토 조달본부에서 25년간 그 철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245조 원. 회의실에 던져진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제 펜이 멈췄습니다. 나토 조달본부 선임국장으로서 수많은 예산을 받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거든요. 러시아 때문에 유럽 전체가 무장을 다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이프 기금. 이름부터 심상치 않았죠.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폴란드가 계속 언급되는 겁니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한국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였죠. 한국이요? 제25년 상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맥스웰 스톤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이죠. 스코틀랜드계 가문에서 자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숫자와 규칙에 엄격했습니다. 나토 조달본부에서 12년간 선임국장을 지냈고 총 25년간 방산 조달과 평가 업무를 해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다연장 로켓, 자주포, 전차 그리고 조달 평가였습니다. 특히 오프셋과 현지화 설계에는 자신이 있었죠. 유럽 부품 비율 65% 규정. 그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숫자로 설득당합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이죠. 그런 제가 보기에 비EU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방산도 마찬가지였죠. 가격과 속도는 인정하지만 정치적 한계와 현지화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 뭔가 달랐습니다. 세이프 기금은 러시아의 장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재무장 가속화 프로그램입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45조 원이라는 숫자가 스크린에 떠올랐죠. 저는 조달 관점에서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읽어야 했거든요. 브뤼셀 회의실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도 심각했죠.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본사 및 생산 거점은 EU 회원국 또는 우크라이나 내에 위치해야 하며 부품의 65% 이상은 EU산이어야 합니다. 바로 제가 설계한 규정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 공들여 만든 작품이었죠. 비EU 기업의 구조적 불리함을 만든 장본인이 저였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규정을 만들 때 확신했습니다. 유럽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술 유출을 막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완벽한 설계라고 말이죠. 미국 기업들도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폴란드에는 특별 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동부전선 최전방 국가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폴란드요? 왜 폴란드가 특별한 겁니까? 저는 즉시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에 맞닿아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긴장이 높아진 지역이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넘기니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배정 예상액 72조 원, 전체 245조 원의 약 30%였죠. 이 정도 규모면 폴란드는 실전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올바름보다 속도와 성능을 원할 겁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72조 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다연장 로켓 시스템, 자주포, 전차, 방공 시스템. 폴란드가 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배치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었죠. 유럽 대형 업체들의 로비가 시작될 겁니다. 옆자리 프랑스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이미 복도에서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여있는 걸 봤거든요. 우리 예산은 우리 기업에, 이게 정서였습니다. 자존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게 뻔했습니다. 245조 원이라는 거대한 파이 앞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테니까요. 독일은 라인메탈을, 프랑스는 넥스터를, 이탈리아는 레오나르도를 밀어붙일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들러리일 거라고 말이죠. 가격 경쟁력으로 관심을 끌겠지만 결국 65% 규정에 막혀서 주변부 역할에 머물 거라고 봤습니다. 한국방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K9 자주포나 천모 다연장 로켓의 성능은 인정합니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죠. 하지만 정치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유럽 정치인들이 아시아 기업에 245조 원을 맡길 리는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회의 말미에 던져진 한마디가 제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합작 관련 현지 생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추가 브리핑에서 다루겠습니다. 합작이요? 현지 생산이요? 제 머릿속 예측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생산이라면 65%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잠깐 설마 합작법인을 통해서 EU 기업으로 분류받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폴란드 내 생산으로 현지화 요건을 충족시키겠다는 건가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료를 뒤져봤죠. 폴란드의 절박함, 한국의 속도, 그리고 65% 규정의 허점들을 말입니다. 저는 과거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19년 제가 작성한 현지화 규정 설계 보고서였죠. 그 안에 밑줄 친 문장이 있었습니다. 파트너십 협정을 통한 예외 조항 검토 필요. 제가 직접 밑줄을 그었던 문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기업들을 염두에 뒀었는데 지금 보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날 규정이 승리할 거라 믿었습니다. 유럽의 돈은 유럽의 공장으로 간다. 이게 상식이었으니까요. 제가 만든 65% 규정이 그 상식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상식을 사치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최전방에서는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정치적 올바름보다 실전적 효과를 우선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 탱크가 국경 너머에 있는데 유럽 자존심을 챙길 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한 구석에 작은 물음표를 그었습니다. 한국 옆에 말이죠. 25년간 방산 조달을 해오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45조 원의 게임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제 경험으로는 가늠이 안 됐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죠. 이번엔 뭔가 다를 거라는 것. 제가 만든 65% 규정이 벽이 될지 아니면 문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245조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가 웃고 누가 울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물음표가 제 확신의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것. 폴란드 현장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류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합작법인 MOU니 현지 생산 라인이니 하는 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료는 좋다. 현장은 다를 수 있다. 이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25년간 조달 업무를 하면서 배운 교훈이죠. 아무리 그럴듯한 제안서라도 공장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곳곳에 군용기들이 보였고 보안 검색도 평소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림자가 여기까지 드리워져 있었죠. 폴란드 국방부 실무 파트너인 루카스가 마중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군인 출신으로 실전적이고 한국 기술에 호의적인 사람이었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는 이번 합작이 진짜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였죠. 한국이 폴란드 내에 탄약과 유도탄 생산 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설계도까지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외였습니다.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실제 생산 라인을 말하는 건가요? 공장 예정지에 도착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이미 부지 측량이 끝나 있었고 건설 일정표도 나와 있었습니다. 18개월 내 가동 시작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 속도로 유럽식 인증을 맞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루카스가 건네준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부품 국적 비율 계산서가 나와 있었죠. 폴란드 생산분 30%, 독일 부품사 협력분 25%, 프랑스 부품사 협력분 15%, 정확히 70%가 EU산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부품사들과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라인메탈, 넥스터, 레오나르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서류는 미화되지만 공장은 솔직하다. 제 경험 법칙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류와 현실이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한국팀이 실제로 EU 규정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놨더군요. 다음 날 한국 측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구성한 팀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구나. 스크린에 K체계의 실전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가동률 곡선, 정비 사이클, 탄약 보급선 최적화 지표들이었죠. 폴란드에서 6개월간 테스트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가동률이 95%라는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가동률 곡선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조작하기 어려운 데이터였거든요. 정비 주기도 기존 유럽 장비보다 30% 길어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운용 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수치였죠. 속도가 품질을 잡아먹지 않은 드문 사례였습니다. 보통은 빠른 납기와 품질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마련인데 한국은 둘 다 잡았더군요. 더 흥미로운 건 교육과 정비 패키지였습니다. 교범, 시뮬레이터, 현지 숙련 양성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사고팔고 끝이 아니라 전수체계라는 거였죠. 폴란드 기술자들이 완전히 숙련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은 납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예외 조항의 틈이었죠. 파트너 협정으로 비EU 생산도 기금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협상 구조만 맞추면 문은 열린다는 뜻이었죠. 저는 제가 만든 65% 규정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정말로 허점이 있었더군요. 합작법인이 EU 내에 본사를 두고 현지 생산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EU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었는데 한국이 이걸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규정의 문을 노크할 열쇠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한 가격 경쟁자로만 봤습니다. 빠르고 저렴하지만 정치적 한계가 있는 공급업체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생산 라인 동선표를 보니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납기표도 현실적이면서 공격적이었죠. 18개월 내 첫 생산품 출하, 24개월 내 풀 가동이라는 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3개월 한국 연수, 6개월 현지 실습,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단순히 기계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이식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부품 국적 비율 계산 방식도 정교했습니다. 각 부품별로 원산지를 추적하고 EU 기준에 맞춰 분류한 표가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철저히 검토한 흔적이 보였죠. 폴란드 장성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비의 편의성과 탄약 호환성을 강조했죠. 저는 회의록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바꿔 적기 시작했습니다. 변수에서 해법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틀간의 폴란드 현장 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속도, 현지화, 실전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은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만든 65% 규정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 우회하는 지혜를 보였다는 점이었죠. 규정은 벽이 아니라 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속도와 현지화, 그리고 실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드문 사례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 25년간 조달 업무를 해오면서 제 판단을 공개적으로 수정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장이 제 선입견을 바꿔놨거든요. 지도 위에 한국과 폴란드를 선으로 이었습니다. 이제 이 선이 단순한 무역 루트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돌아온 직후 한국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략 브리핑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는데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브뤼셀 시내 호텔 회의실에서 만난 한국팀은 예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구성한 허브였죠. 외교부, 방사청,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팀은 서로 같은 지도를 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측 PM인 한서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합작과 R&D 동반자 전략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죠. 첫 슬라이드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원팀 코리아, 유럽 진출 통합 전략.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였죠.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봤습니다. 세이프 기금 245조 원 중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30조 원입니다. 30조 원이라니요. 전체의 12% 정도였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 목표를 세웠다는 건 진지하게 준비했다는 뜻이었죠. EU 부품사와의 컨소시엄 로드맵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유럽 지도가 나타났고 각국의 주요 부품사들이 표시됐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과 이미 예비 협의를 마쳤다는 설명이 따라왔죠. 정치는 명분을 원했고 전장은 물량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그 둘을 동시에 가져왔더군요. 유럽 부품사들과의 협력은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EU 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협력이라는 프레임이었죠. 동시에 한국의 빠른 생산 능력은 폴란드가 원하는 물량과 속도를 보장했습니다. 다음은 양자 협상 시나리오였습니다. 면제와 특례 항목들이 리스트업되어 있었죠. 부품 비율 조건, 본사 인정 기준, 기술 이전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면제는 선물이 아니라 논리였습니다. 한국팀이 제시한 건 단순한 특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상호 이익에 기반한 논리적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었죠. EU는 빠른 재무장을 달성하고 한국은 현지화를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윈윈 구조였습니다. 샘플 계약서 조항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EU 규정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물이었죠. 각 조항별로 근거 법령과 선례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폴란드, 한국, 제3국 삼각 모델이었습니다. R&D 공동 투자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폴란드가 현지 생산을 담당하며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이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조였죠. 시험평가도 EU 내에서 수행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일자리, 한국 속도의 절충안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 접근이었습니다. 유럽이 우려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한국의 강점인 속도를 살릴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누구도 손해볼 게 없는 설계였습니다. 시험평가를 EU 내에서 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기술적 검증을 유럽 기준으로 받겠다는 의미였죠. 이렇게 되면 성능에 대한 의구심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건 속도 우선 조달 패키지였습니다. 지금 물량과 현지화 스텝업을 번들로 묶은 제안이었습니다. 우선 긴급한 물량은 한국에서 직접 공급하고 동시에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현지화 비율을 높여간다는 계획이었죠. 지금 싸우는 자에게 맞춘 구조였습니다. 폴란드의 급박한 상황을 정확히 읽은 제안이었습니다. 시간은 탄약과 같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죠. 장기적 현지화와 단기적 물량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는 접근이었습니다. 타임라인도 구체적이었습니다. 6개월 내 초도 물량 공급, 18개월 내 현지 생산 라인 가동, 36개월 내 65% 현지화 달성이라는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이죠. 한서준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이미 폴란드 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유럽 부품사들과도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는 같아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한국팀의 가장 큰 강점은 일관성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단기 목표와 장기 비전이 연결되어 있었죠. 이런 통합적 접근은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이죠. 제 25년 경험과 EU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원팀 코리아로 가자. 저는 그 자리에서 권고안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유럽 진출 전략을 지지한다는 의미였죠. 제 이름이 무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원팀 코리아 전략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EU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제 조항의 빈칸을 채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EU 집행위원회 내 법무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특례 항목들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죠. 각 항목별로 법적 근거와 선례를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부품 비율 계산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했습니다. 합작법인의 현지 생산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제3국 부품사와의 협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술 이전 의무 조항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교육과 기술 이전 패키지가 EU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했죠. 며칠 후 폴란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조건들을 협의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구나. 한국의 원팀 코리아 전략은 단순한 수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방산 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시도였죠. 속도와 현지화,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유럽이 원하는 건 일자리와 안심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져왔더군요. 현지 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빠른 재무장을 통한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권고한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간 문서였죠. 25년 조달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서명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이 무게가 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국의 제안이 정당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원팀 코리아 전략이 알려지자마자 반격이 시작됐거든요. 유럽 대형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는 유럽에. 이 슬로건이 브뤼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이후 정서를 자극하는 전략이었죠. 245조 원이라는 거대한 파일을 아시아 기업에 나눠줄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제가 참석한 회의석상에도 반대 브리핑들이 쏟아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 대표들이 번갈아가며 우려를 표명했죠. 유럽 기술의 해외 유출, 공급망 안정성 문제, 장기적 종속 위험까지 거론됐습니다. 논리보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실제 데이터보다는 감정적 호소가 앞섰죠. 하지만 정치에서는 감정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245조 원 규모의 예산 앞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 골치 아픈 건 탱크 무용론의 확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이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전차나 자주포 같은 중장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드론 시대 서사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미래 전장은 드론이 지배할 겁니다. 굳이 비싼 전차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한정된 245조 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드론과 사이버 무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반론했습니다. 택일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말이죠. 드론도 장갑도 둘 다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드론만으로는 영토를 점령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상군이 필요했고 지상군에게는 장갑 보호가 필수였죠. 드론은 훌륭한 정찰과 타격 수단이지만 만능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은 이분법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탱크 무용론은 예산 삭감에 좋은 명분이 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중장비 도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논리를 적극 활용했죠. 설상가상으로 기술 유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한국- 동맹 이탈 프레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고 유럽의 첨단 기술이 한국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죠. 근거는 희박했지만 의구심을 싣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보안과 사이버 방호 패키지로 대응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 과정에서의 보안 프로토콜, 사이버 방호 체계, 정보 접근 권한 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었죠. 프레임엔 패키지로 답합니다. 단순히 해명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측과 협의해서 EU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체계를 만들기로 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언론의 조롱이었습니다. 여론전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을 과장한다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부풀린다는 비판이 나왔죠. 아시아발 과대 광고라는 프레임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을 단순한 덤핑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K방산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론의 비판과는 별개로 실무진들은 성능과 속도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현장은 조용하지만 정확합니다. 저는 동부 유럽 국가들의 실무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실제 요구사항과 한국 무기 체계의 적합성을 계속 점검했죠. 여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내적 균열도 시작됐습니다. 과거 이후 우대주의 설계자로서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만든 65% 규정이 정말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효율과 자존심 중 무엇이 병사를 살릴까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실제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최전방 병사들에게는 자존심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과거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19년 65% 규정 설계 당시의 문서들이었죠. 그때는 유럽 방산업체 보호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기술 자립과 일자리 보호가 핵심 목표였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속도와 효율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느린 개발과 비싼 가격보다는 빠른 배치와 검증된 성능이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나는 내 과거와 논쟁했습니다. 제가 만든 규정이 과연 현재 상황에 맞는지 자문해봤습니다.
유럽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경직된 보호주의보다 유연한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과의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빠른 생산 노하우, 효율적 품질 관리, 실용적 기술 접근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반대 세력들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연합해서 로비를 강화했습니다. 이윤의 일자리 보호와 기술 주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한국 배제를 주장했죠. 정치권에서도 양분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었지만 서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정치가 아닌 병사의 시간표를 보라.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실제 안보 요구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최전방에서는 이념보다 생존이 중요했거든요. 저는 데이터 중심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과 추측이 아닌 검증된 사실에 기반한 분석이었죠. 한국 무기체계의 실제 성능, 비용 효율성, 납기 준수율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나는 어느 편인가? 생존의 편이다. 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럽도 한국도 아닌 유럽 안보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유럽의 방어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지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갈등은 계속됐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가 제 판단을 뒷받침했거든요. 한국과의 협력이 유럽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적들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초도 물량이 예정보다 일찍 폴란드에 도착한 거였죠. 계약에서는 6개월 납기였는데 4개월 만에 인도됐습니다. 속도는 최고의 심리전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 예정보다 2개월 빨리 배치 완료됐더군요. 이건 단순한 납기 단축이 아니었습니다. 속도 억제 효과가 가시화되는 순간이었죠. 총열이 제때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최전방에서 2개월은 엄청난 차이였거든요. 빠른 전력 보강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현지 교관단의 정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들이 폴란드 군인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있었죠. 단순히 매뉴얼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용 노하우까지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생들의 숙련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보통 새로운 무기체계 적응에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한국 교관들의 체계적 교육으로 3개월 만에 숙련도가 크게 올랐더군요. 손이 기억하는 무기는 강합니다. 현지 교관단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포병들이 K9 자주포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 이미 자신들의 무기처럼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오작동이나 고장률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한국 측이 제공한 정비 매뉴얼과 예방 정비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죠. 초기 운용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좋은 무기는 설명이 짧습니다. 복잡한 매뉴얼이나 긴 교육 과정 없이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도 금세 적응했죠. 부품 현지화 작업도 첫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부품사들과 협력한 초기 생산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EU 부품 비중 65%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 65%가 채워집니다. 저는 부품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려봤습니다. 독일에서 엔진 부품, 프랑스에서 전자장비, 이탈리아에서 광학장비가 폴란드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죠. 한국이 만든 플랫폼 위에 유럽의 부품들이 결합되는 구조였습니다. 비율은 숫자가 아닌 신뢰였습니다. 단순히 65%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유럽 부품사들도 한국의 생산 품질에 만족해했고 장기적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한국 무기체계들이 테스트된 거였죠. 나토 주관 연합훈련에서 폴란드가 배치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 참여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동급 장비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기회였죠. 유지와 정비 편의성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야전 상황에서의 신뢰성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전자장비 없이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거든요. 의심은 체험 앞에 약합니다. 연합훈련에 참여한 다른 국가 군인들도 한국 장비의 성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론적 의구심보다 실제 경험이 더 설득력이 있었죠. 현장은 정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 후 나온 평가 보고서들을 보니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정비의 단순함과 부품 조달의 용이성이 높이 평가받았죠.
이런 성과들이 누적되면서 정치권의 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덤핑이라고 비판하던 목소리들이 실용적 선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국익 키워드로 합리화가 시작된 거였죠. 정치는 성과를 따릅니다. 현장에서의 성공 사례들이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반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특히 납기 준수와 품질 보증이 큰 포인트였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의 고질적 문제인 지연과 비용 초과가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정리해서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초기 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었죠. 고장률 추이 그래프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초기 운용 3개월 동안의 고장률이 기존 유럽 장비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정비 시간도 30% 단축됐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현지 부품사들과의 협력 현황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의 엔진 부품 협력, 프랑스 넥스터와의 전자장비 협력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정비학교 설립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의 일환으로 폴란드 내에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겠다고 제안했거든요. 장기적인 기술 자립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연합훈련 참가국들의 평가도 수집했습니다. 독일군은 정비의 편의성을, 프랑스군은 작전 신뢰성을, 영국군은 비용 효율성을 각각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성과들이 누적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자가 아니라 실질적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초기 성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거든요. 아직 정치적 저항이 남아 있었고 대형 계약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한국이 입증의 단계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이 아닌 결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큰 신뢰를 만들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가능성에서 현실로 전환되고 있다. 속도, 품질, 신뢰. 이 세 가지가 한국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유럽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순탄했던 흐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몇몇 EU 회원국에서 특례 조항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온 거였죠. 한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되자 기존 방산업체들의 로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이 잠깐 닫혔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일부 회원국 대표들이 조건부 조항 발동을 요구하고 나선 거였죠.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폴란드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제동이었거든요. 정치적 계산이 현실을 무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산 재조정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245조 원 세이프 기금의 우선순위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항목에 우선 배분하자는 명분으로 한국 관련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죠. 시간이 적의 편이 됩니다. 지연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모멘텀이 약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초기 성과로 만들어진 긍정적 분위기도 사라질 수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언론의 폭로전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외상 논란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실제보다 과장됐다거나 숨겨진 비용이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죠. 신뢰 흔들기 작전이었습니다. 가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너무 싸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숨겨진 비용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졌죠. 악의적 질문엔 숫자로 답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제 운용 비용, 정비 비용, 그리고 생애주기 비용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였죠. 추측이 아닌 사실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도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EU 일자리 논점이 재점화됐습니다. 245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비EU 기업과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 거였죠. 일자리는 창출로 증명하자. 저는 한국의 현지화 계획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내 생산 라인 구축으로 창출될 일자리 수, 유럽 부품사와의 협력으로 생겨날 연관 일자리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하지만 반대 세력들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기존 유럽 방산업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로비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적 영향력에서는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산술로 설득하기로 한 거였죠. 비용 가용률 억제 효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 도입 시의 비용 대비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단순히 구매 가격만이 아니라 운용 비용, 정비 비용, 그리고 억제 효과까지 종합한 분석이었죠. 나는 설득 대신 산수를 택했습니다. 감정적 논쟁보다는 객관적 계산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이 공동 서명에 나선 거였죠. 이들 동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무기 체계의 효과를 입증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지도 위 동맹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들은 최전방 국가로서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보다는 실제 방어력이 중요했거든요. 한국 무기 체계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공동 서명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운용성과 정비의 편의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억제 효과에 대한 언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빠른 배치가 지역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러시아도 이들 국가의 방어력 강화를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이 공동 서명을 활용해서 반박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적 추측보다 무겁다는 논리였죠. 서명은 말보다 무겁습니다. 실제 운용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우려보다는 구체적인 경험담이 더 강력했거든요. 브리핑룸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분위기가 점차 중립적으로 변해갔죠. 동부 유럽 국가들의 지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 재조정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긴급성을 이유로 한국 관련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려는 시도들이 있었죠. 저는 반대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지연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빠른 전력 보강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라는 계산이었죠. 정치가 쉬어가자 전장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럽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론적 논쟁보다는 실제 대응이 시급해진 거였죠. 의혹은 공기처럼 번지지만 증거는 무겁습니다. 언론의 추측성 보도들과 달리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가 계속 나왔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운용 실적, 정비 현황, 교육 프로그램 진행 상황 등이 모두 긍정적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대응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방어보다는 공세로 전환한 거였죠. 한국과의 협력이 지연될 경우의 손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안 부재의 현실도 강조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폴란드가 원하는 속도와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현실적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부 유럽 국가들의 연대가 강력했지만 서부 유럽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공동 서명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방적 비판보다는 균형 잡힌 논의가 시작됐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브리핑룸에서도 침묵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초기 성과는 분명했지만 정치적 저항도 여전히 강했거든요. 단순한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폴란드 현장에서 확인한 것들이 너무 확실했거든요. 한국과의 협력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3주간의 경론 끝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양자특례 패키지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던 거죠. EU 부품 65% 단계적 달성과 현지 R&D 카운팅 인정이라는 핵심 조건들이 검토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 회의실에서 열린 협상에서 저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본사 요건도 합작법인의 유럽 주도 거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논의되고 있었거든요. 특례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만든 65% 규정에 이런 유연성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기업들을 염두에 뒀지만 한국이 그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안한 거였죠. 폴란드가 주도하는 동부전선 보강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량과 현지화 투자를 결합한 집행 방식이 검토되고 있었죠. 협상 테이블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서명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폴란드 현지에서는 이미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물량 배치 계획과 현지 생산 라인 건설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협력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집행 트렌치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지금 물량과 현지화 투자를 포함해서 상당한 규모의 협력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산업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유럽 부품사들과 한국의 협력망 확대 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엔진 부품 공급안, 프랑스 넥스터의 전자장비 협력안이 각각 논의 중이었죠. 협력의 윤곽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청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이 포함된 전략적 파트너십이 검토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빠른 양산 능력과 유럽의 정밀 기술을 결합하는 구조였습니다. 정비와 훈련 생태계에서의 고용 창출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폴란드 내 정비학교 설립과 현지 고용 창출, 유럽 각국의 부품 공급망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죠. 새로운 협력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급망 구조를 검토해봤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이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설계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는 생산 거점, 독일은 핵심 부품, 프랑스는 전자장비, 이탈리아는 광학 시스템을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여론의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덤핑이라고 비판하던 언론들이 실용적 검토 필요라는 논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성과가 계속 보고되면서 톤이 달라진 거였죠. 데이터가 인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우려보다는 구체적인 성과가 더 설득력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실제로 유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었거든요. 비판자들의 톤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던 독일과 프랑스의 일부 정치인들도 신중한 검토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공개적 반대보다는 조건부 검토로 선회한 겁니다. 논의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폴란드에서 나오는 긍정적 보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K9 자주포의 안정적 가동, 천무 다연장 로켓의 운용, 성과, 현지 기술자들의 숙련도 향상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됐죠. 특히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고 자신들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정리해서 중간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진행 상황에 대한 현실적 분석이었죠. 인상적인 부분은 공급망 다변화 효과였습니다. 기존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업체에만 의존하던 것이 한국과의 협력 검토로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는 EU 전체의 공급망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교류 효과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생산 기법과 품질 관리 노하우가 유럽 부품사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죠. 비용 효율성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전체 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예상 계산이 나왔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었죠. 납기 신뢰성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의 납기 준수 실적이 유럽 방산업체들보다 우수하다는 데이터가 확인됐습니다. 저는 보고서 말미에 개인적 평가를 적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가격 경쟁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체계적인 접근과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잠재적 파트너였거든요. 특례 패키지 검토 과정을 보니 정교했습니다. 한국 측이 EU 규정을 얼마나 치밀하게 분석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법적 허점을 찾는 게 아니라 원래 의도된 유연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접근이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을 보니 양측 모두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었고 유럽도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유럽 부품사들의 반응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평가들이 나왔거든요. 단순히 경쟁자로만 보지 않고 협력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비학교 설립 검토도 상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 수출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언론 논조의 변화도 의미 있었습니다. 덤핑 우려에서 협력 검토로, 위험 요소에서 상호 윈윈 가능성으로 프레임이 바뀌고 있었더군요. 저는 이 모든 변화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한국의 폴란드 현장 성과가 인식 변화의 핵심 동력이었거든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 합의, 세부 조건 협상, 장기적 파트너십 설계 등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방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검토 가능한 현실적 옵션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진전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은 효율적 재무장을, 한국은 장기적 파트너십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요. 이제 더 큰 의미를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검토 과정이 단순한 무기 도입 논의를 넘어 유럽 안보 생태계 전체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속도, 가용률, 현지화의 삼각형 모델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8개월간 운용한 결과를 분석해보니 이 세 요소가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공급이 가동률을 높였고 현지화 투자 계획이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으며 안정적 성능이 신뢰를 구축했죠. 이 모델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삼각형 모델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정치적 상황이 변해도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제시한 건 일회성 제안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정치-산업 전장의 균형점 찾기도 흥미로웠습니다. 과거에는 이 세 영역이 따로 놀았습니다. 정치는 자국 업체 보호를, 산업은 수익 극대화를, 전장은 성능 우선을 각각 추구했죠. 하지만 한국 사례 검토에서는 이 모든 요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성과 중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브뤼셀 회의실에서 이제는 누가 더 영향력이 있나 보다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냈나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례가 그런 논의의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데이터가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인들도 폴란드 데이터를 무시하기 어려워했습니다. 95% 가동률, 납기 준수, 정비시간 단축 같은 숫자들은 논쟁의 여지가 적었거든요.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합동 R&D 확대 검토안이 회람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무인 복합 시스템, 방공 및 요격 시스템 개발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제안이었죠. 단순 구매를 넘어 공동 개발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다. 지상 무기 체계에서의 협력 검토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공군과 해군 플랫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관련 문서들을 검토해봤습니다. KF-21 전투기 기술 협력 예비 검토서, 한국형 구축함 관련 자료 등이 참고 문헌으로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의 관심도 감지됐습니다.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의 통합적 접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한국의 방식을 연구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죠. 벤치마킹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동맹국들로부터 한국 사례에 대한 문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 참고 사례로, 일본에서는 기술 협력 모델로 한국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리할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의 조달 경험을 돌아보면서 한국과의 협력 검토 과정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히 또 다른 프로젝트 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한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죠. 저는 중간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과의 협력 검토 새로운 가능성의 확인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속도는 전략적 자산이었고 현지화는 정치적 해법이었으며 성능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3가지 핵심 요소가 각각 다른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유럽은 새로운 선택지를 얻었고 저는 시야를 넓혔습니다. 25년간 고수해온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더 폭넓은 관점을 갖게 됐다는 고백이었죠. 협력 검토 과정에서 양측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논의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이 향후에도 유용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에서 한국에 대한 현재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게 8개월간의 협력 검토를 통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업체가 아니라 유럽 안보 과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판단이었죠. 물론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현장에서 시작된 협력 검토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보여준 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죠. 하지만 시작은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검토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었고 그 접근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거든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첫 보고서를 꺼내봤습니다. 한국. 내 노트에 작은 물음표가 찍혔다고 적었던 그 문장이 보였죠. 이제 그 물음표는 관심표가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검토 대상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맥스웰 스톤입니다. 평생 조달표와 정치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유럽의 돈이 유럽의 공장으로만 흘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속도는 생명을 구하고 신뢰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존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록합니다. 한국이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진지한 협력 파트너로 검토받을 자격을 보여줬다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야말로 245조 원 재무장 시대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생각보다 훨씬 진지한 검토 대상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25년간 나토 조달본부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제안을 보고 수많은 업체를 평가했죠. 하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무엇이 인상적이었을까요? 한국은 말보다 데이터로 접근했습니다. 폴란드 현장에서의 실제 성과들이 그 증거였죠. 높은 가동률, 예정보다 빠른 납기, 이런 숫자들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지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도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수출하려는 게 아니라 유럽 부품사들과의 협력,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장기적 관점이었거든요. 65% 규정에 대한 창의적 해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적 허점을 찾은 게 아니라 원래 설계된 유연성을 활용한 거였죠. 저 역시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폴란드에서의 초기 성과가 다른 곳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죠.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진지한 검토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제안이 유럽 안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전장은 서류보다 정직합니다. 폴란드 현장에서 확인한 데이터들은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속도가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대응이 실제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냈죠.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가격 경쟁자가 아니라 잠재적 파트너로 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시작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25년 조달 경력에서 이런 흥미로운 케이스를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유럽 방산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한국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